한편 2003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각 대학에서 강의 중인 김만수가 리형이 살아있는 신화라는 방대한 연구 논집을 출간했다. 600쪽이 넘는 분량이다. 김만수의 리형이 평가다. 리형이는 1960년대부터 한국 현대사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으며 어둠을 통해 동시대 인물들의 역사인식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 역사인식의 씨앗은 극우 반공체제에 대항하고 이를 무너뜨리려는 데 귀중하게 뿌려졌다. 이러한 인물은 그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스승과 은사는 없고 어용이 난무했던 1970, 80년대를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리형이를 평가하려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무엇보다도 아직 그가 역사적 인물이기보다는 우리의 동시대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시대의 양심과 의식화의 원흉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김만수는 리형의 많은 글과 자료를 수집하여 리형이의 실천, 리형이의 사상, 리형이의 글을 차례로 정리하고 보충으로 우리 안의 리형이 맺은 말로 상식을 실천한 평화주의자를 실었다. 맺은 말의 한 대목이다. 리형이가 휴머니스트란 점에 대해서는 리형이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대개 일치하고 있다. 나 또한 동의한다. 그런데 그보다도 평화주의자, 개인적 평화주의자라는 표현이 리형이에 대한 좀 더 적절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리형이가 추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평화라고 본다. 개인적이라는 표현은 그가 한평생 홀로 외로이 투쟁했기에 붙인 수식어다. 2004년 4월에는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리형이를 펴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강준만저가 아닌 강준만 편저라고 보는 것이 옳을 만큼 리형이의 글을 많이 인용했다고 썼다. 리형이의 글을 많이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준만의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담겼다. 리형이의 삶과 글을 분석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리형이라는 창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창은 어떤 창인가? 투명한 창이다. 100% 투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리형이만큼 투명한 인간 창은 없으리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리형이는 순수 그 자체다. 이게 찬양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뒤집어 말해보겠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에 관한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이다. 아사리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선 같이 따라서 미치거나 타락해야만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을 기할 수 있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도 방어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판에 물이 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리형이는 한사코 그런 최소한의 방어마저 거부했다. 미혹할 정도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 비판적 언론학자 강준만은 국내 최초로 실명 비판을 행한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올해 순국 100년을 맞은 매천 황현을 두고 당시에 매천 필하무완인, 매천의 글이 하도 매서워서 그의 글에 잡히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세인의 평가가 따랐다. 강준만의 글 역시 그랬다. 권력자, 정치, 언론, 지식인들을 매섭게 비판하고 논쟁을 벌여 그들의 허위를 밝혀냈다. 그런 강준만의 필하에서도 리형이는 온전했다. 그만큼 투명한 까닭일 터이다. 리형이만큼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고 치열하게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의 글은 곧 실천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더 넓은 행동 반경에서 살아왔다. 리형이의 삶이 곧 한국 현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리형이는 90년대 들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90년대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리형이를 필요로 했다. 변화무쌍한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추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지식인이 리형이처럼 오랜 세월 장기 집권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네, 이제 다음 꼭지입니다. 다음 꼭지는 535쪽입니다. 자서전 출간 그리고 절필선언에 따른 리형이 생제문. 지변 노력으로 건강을 회복한 리형이는 2005년 문학평론가 임원영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을 펴냈다.
대담을 통한 자서전적인 셈이다. 대담은 영상으로도 남겼다. 김원호 한길사 대표는 우리는 인간문화재와의 대담을 비디오로 모두 찍었다. 한 시대를 진동시키고 각성시킨 한 사상가의 삶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748쪽에 이르는 대화는 많은 매체와 기관으로부터 올해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그해 가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많은 시민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리영이 이날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거듭 피력했다.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이 이념에 따라 나는 언제나 내 앞에 던져진 현실 상황을 묵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상황과의 관계 설정을 기권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지식인의 배신으로 경멸하고 경계한다. 사회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겨왔다. 도서평론가 이권우는 리영이의 대화를 분석하는 글에서 자서전을 쓰고 나서 전문가들한테 상찬받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자기 삶을 미화했다고 비난받기 일쑤이고 문제적인 대목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욕먹기 십상인데 다행히 예외가 있으니 리영이의 자서전이 그렇다고 했다. 이권우의 다음 글은 리영이 자서전에 나타난 정신분석적 해석이다. 대화에는 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리영이는 자신의 삶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에 빗대어 분석한다. 의외라고 여길 이들도 많을 텐데 그만큼 그의 사상적 프리즘이 넓다는 뜻이다. 리영이에게는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을 형성한 계기가 되고 융에 기대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의식의 역사가 되는 사건이 둘이 있었다. 그 하나는 외삼촌인 최인모가 1920년 초 일본 유학을 갔다 돌아와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진 사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외할아버지 살해 사건, 머슴이었던 문학빈이 독립군으로 변신, 외할아버지에게 독립자금을 늑탈하려다 벌어진 사건이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에게는 평생 한이 되었을 사건이 그에게는 올바른 삶의 표본이 되었으니 말이다. 자서전을 펴낸 이듬해 2006년 6월 리영이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반도의 새로운 전진, 코리아, 러시아 협력과 미래를 주제로 한 제7회 세계 한민족 포럼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자리를 옮기면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더욱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영이는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핵 대결 정책이 첨예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역 국가들이 올바른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영이는 포럼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유서 깊은 도심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보며 모처럼 망중한을 즐겼다. 일찍이 페트로그라드, 레닌그라드로 불리기도 한 이 도시는 1703년 표트르 대제가 설립했으며 1713년부터 1918년까지 200년간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다. 무엇보다 이 도시가 리영이에게 특별한 감회로 다가온 것은 토스토예프스키의 문양이자 죄와 벌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동양과 서양, 근대와 정근대의 교차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혼종성과 환상성을 빚어낸 도시다. 스핑크스의 도시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번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22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왜 그랬을까? 또 이 도시는 이 위대한 작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박태홍과 경성을, 카프카와 프라하를, 보들레르와 파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관계 역시 한 인물과 그 인물의 거주지라고만 바라볼 수 없는 독특하고 끈끈한 결합 속에 있다.
모든 예술가의 작품에는 그 예술가가 살았던 공간의 흔적이 녹아드는 법이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혼종적이고 모순적인 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에게 각별히 깊게 스며들어 그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집필을 한동안 계속 방 안을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 바로크 도시의 수많은 대로, 공원, 광장, 골목을 거닐었고 색강과 섬 사이 수많은 다리들을 건너며 이 도시를 돌아다녔다. 거기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을 갖지 못했고 22번이나 이사를 다녔을 정도로 계속 헤매고 떠돌며 고뇌한 삶을 살았다. 앞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사진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글이 스핑크스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네바강을 마주한 채 잡지를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리영이 언제 어딜 가나 탐구와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는 천생학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의 사진은 사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네바강을 돌아보는 리영이 윤영자 부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바로 이 네바강 하구 삼각주에 자리한 도시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집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기념상 앞에 선 리영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죄와 벌의 무대가 된 센나야 광장을 손 꼭 붙잡고 정답게 걷고 있는 리영이 부부. 이런 사진들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영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돌아보며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도시가 왜 송두리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지, 이 도시에 어떤 힘이 도스토옙스키라는 불멸의 작가를 키워냈는지 깊은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반면에 조국의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서울은 어쩌다가 개발의 질곡에 빠져 시멘트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강남으로 상징되는 천민자본주의의 볼모가 되어버렸는지 좌계했음직하다. 2006년 한국기자협회는 기자의 혼상을 제정하고 리영이를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한겨레가 제정한 한겨레 통일문학상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상은 요양 중인 그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무엇보다 과거 신선했던 삶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으로 인식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 2006년 8월에는 한길사에서 리영이 저작집 12권이 간행되었다. 이제까지 발표한 글, 연설문 등을 묶었다. 강만길, 고운, 박성무, 백낙청, 이만열, 이상희, 이이화, 임재경, 최일남이 간행위원으로, 김동춘, 김주원, 백영서, 서중석, 신학님, 이삼성, 임원영, 최영묵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선생의 전집은 사진작가 배병우 교수의 소나무 사진으로 표지를 장식했다. 나는 리영이 선생을 이 땅의 삶과 정신을 표상으로 늘 푸른 소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배병우 교수의 아름답고 힘찬 소나무 사진이다 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배병우 교수의 소나무로 표지를 꾸민 리영이 저작집은 이 시대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서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책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리영이의 서재에는 오래전부터 백범 김구의 오원절구 붓글씨 한 편, 복사본이 걸려있다. 백범이 통일정부 수립 협의차 북행하기 전에 쓴 서산대사의 시다. 답설 야중거, 눈길을 걸을 때, 불수 호람행,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내가 걷는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뒤에 오는 이의 길이 될 것이니. 이를 두고 강준만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이 말을 더 잘 실천에 옮긴 인물은 백범이라기보다 리영이다. 백범은 죽기 전 1년여 동안은 전 민족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똑바른 걸음을 보였지만 해방 직후 적어도 2년간 너무나 흐트러진 걸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시종일관 똑바로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리영이의 독특성이 두드러진다. 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리영이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다시 연설, 인터뷰, 원고 청탁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중풍으로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는 자유롭지 않았다. 나이도 이제 8순에 가까웠다. 리영이는 2006년 9월 5일 지적 활동의 마감을 선언했다.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저하돼 지적 활동을 마감하려니 많은 생각이 든다며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지적활동을 마감하는 시기가 일치해 하늘이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서전 대화의 말미에서 이렇게 피력했다. 내가 할 역할은 다 했고 남은 역할은 내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나라, 이 사회의 변화와 전진을 지켜보면서 혹시 요구가 있으면 몇 마디를 해주는 것으로 족하지. 족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성현의 가르침은 지금 바로 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자는 리영이의 지적활동의 마감 소식을 듣고 예의에 벗어날지 모르는 리영이 생제문을 한 신문에 썼다. 제문은 망자에게 올리는 글인데 산 사람에게 제문을 쓴 예도 있었다. 송나라의 학자 문천상이 원나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 왕여모가 생제문을 지었다. 제자는 스승이 옥중에서 쓴 정기지가에 감복하여 유교 질서에 반하는 생제문을 썼다. 리영이 선생이 지적활동의 마감을 선언했다.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저하돼 지적활동을 마감하려니 많은 생각이 든다며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지적활동을 마감하는 시기가 일치해 하늘이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가 한평생 씨름한 우상과 거짓은 사라졌는가? 진실이 거울처럼 통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리영이는 암울한 시절 이성의 한 줄기 빛이었다. 시대의 양심으로 불린 반면 의식하의 원흉으로도 불렸다. 그는 고난받는 지식인의 상징이었고 취생하는 시대의 등해였다. 그 등해가 지적활동을 마감하겠다고 한다. 아테네 시민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도시를 떠났던가. 강준만 교수의 리영이 평가는 언제 읽어도 새롭다. 선생은 일관성을 지켰으며 그 일관성은 자신의 삶에도 엄격히 적용되었다. 선생은 자신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웅이자 우상이었다. 그러나 우상 타파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그는 자신이 영웅이나 우상으로 추앙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중국 허난성 산저우 동쪽 황허강 가운데 지주라는 산이 있다. 황허의 경류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중류지주라는 고사가 생겼다. 리영이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정신적 중류지주였다.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글쓰기와 사회활동에 크게 불편함 속에서도 띄엄띄엄 글을 쓰고 발언도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펜을 놓겠다고 한다. 중국 당말의 시인 이상은 무제시가 떠오른다. 봄 누에는 죽어서야 실 뽑기를 그치고 촛불은 재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른다는 내용이다. 왜 이런 시가 생각날까? 칼 발트는 나치스 시대의 숱한 지식인이 침묵할 때 할 말을 했다. 대전 후 그는 침묵했다. 헝가리 사태가 일어나도 발언하지 않았다. 라인홀드 니버가 이를 비판하자 그때는 나치스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지식인의 덕목이다. 말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닫고 그만했으면 싶은 이들이 목청을 높이면 국민의 판단력이 흐려진다. 한쪽 날개가 꺾인 새는 높이도 멀리도 날지 못한다. 시류에 편승하는 지식인이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조선 후기 홍길주의 글은 맵다. 문장보다 귀한 것은 몸을 지키는 위엄을 갖추는 데 있다. 지위가 낮아 미천하고 문장도 별반 놀랄만한 것이 없는데도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 또 문벌도 낮지 않고 문장도 화려함을 갖추었는데 가는 곳마다 능멸과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다. 어째서 그런가? 글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완용의 글이 명필이라 해도 누가 사겠다고 할까? 공자와 얼굴이 닮았다는 양화를 스승으로 모시는 유학자가 있단 말은 듣지 못했다.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고는 임종 때 후세에 내 글이 전해진들 누가 읽겠느냐며 자기 글을 모두 불살랐다. 한 줄기 양심은 남아있었던 것 같다. 한반도 주변의 풍랑이 거세진다. 우상들이 설친다. 그의 가르침은 12권짜리 전집으로 족할까? 육성이 육필이 그립다. 깨어있는 영혼에는 세월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리영이 선생님 더디더디 늙으소서. 노령에 터진 상복도
시대의 상심에 위로가 되지 못했다. 리영이는 2009년 12월 2일 팔순을 맞았다. 이날 가까운 지인들과 서울의 한 냉면집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후와 후배들이 팔순잔치를 하겠다는 것을 환갑칠순에 이어 3번씩이나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굳이 말려서 몇몇 지인 가족과 단촐하게 이날을 보냈다. 그동안 성장한 두 아들은 컴퓨터 엔지니어와 의사로 각각 일하고 딸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느라 12년 만에 대학을 결혼하여 주부가 되었다. 리영이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따뜻한 남편과 자상한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팔순의 날 저녁 시간에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2007년에는 아내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요행이 일찍 발견하여 수술 경과도 좋아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간병은 물론 집안 대사를 도맡아온 아내의 와병은 성취하는 리영이에게는 불편한 대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삼 아내의 헌신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노령의 리영이 부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여행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에 이어 아내의 와병으로 그 꿈을 접어야만 했다.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리영이는 2008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5.18 정신의 학술적 계승을 위해 2007년 전남대학교에서 제정한 김대중 학술상을 받았다. 첫 수상자는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였고 2010년 3회 수상자는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였다. 뒤늦은 상복이 터졌다. 단재상, 만해상, 기자의 혼상, 한겨레 통일문학상 등에 이은 수상이었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의 통치 행태와 관련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반인권적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던 리영이는 그의 말 언론사 인터뷰에서 더욱 날을 세워 이명박의 독주와 반민주의 행태를 공박했다. 이승만 정부 이후 과거 민족 이익을 배반하고 지배적 외세에 충성을 다했던 세력과 개인이 기득권과 생존권을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투쟁, 자기방어의 방법으로 반공이란 걸 택했단 말이지. 제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용공으로 몰아서 어떤 인간적 가치도 거부했어요. 거부할 뿐 아니라 말살할 상대로 봐왔고 내가 지금이 파쇼 초기 단계라고 한 것도 그런 세력이 사회를 지배해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지능적이고 현대적인 방법론을 갖춘 정치 세력이 등장했지. 과거 전두환 시대까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룩하려고 한 것을 지금 이 정권과 그 정권을 옹호 지지한 세력은 아주 뛰어난 현대적 기술, 과학, 사회과학적 두뇌를 갖고 좀 더 부드럽고 보기 좋게 거치려고 있어요.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 폭력의 외모를 온갖 현대적인 단어로 거치려는 것이지. 리영이는 이 인터뷰에서 사회의 모순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인이 탄생하고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거라고 내다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걸어온 국민적 투쟁의 각성과 의식화, 자기 존재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어요. 그걸 역사적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압력이 작용할 땐 거기에 반발해서 더욱 힘있는 지식인이 생겨날 것으로 봐요. 다만 과거처럼 폭력에 대해서 똑같은 양과 질의 폭력으로 대항하는 단계는 지났지. 이제는 과거의 폭력적인 자기주장을 넘어서 그 폭발적 에너지를 좀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면서 지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지. 리영이의 사랑방에는 장일순이 회갑기념으로 써준 휘호 한매 춘심이 걸려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리영이의 생애와 잘 맞는 글귀다. 2009년 들어서면서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 손수 운전하여 가까운 곳을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대전의 둘째 아들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 감옥에서 읽었던 프랑스판 2권짜리 1800페이지 분량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도 다시 읽었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2000년 12월 리영이의 고위기념 출판 모임을 지켜보면서 리영이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썼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신 가운데 한 명이라 전제하면서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선생님에게서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가꾼 곡식을 추수하는 농민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다니
제가 미친 걸까요? 라는 도발적인 내용이었다. 강준만은 왜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이라고 단정하면서 제가 미친 걸까요? 라고 되물었을까? 강준만은 리영이와도 절친한 어느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의 정의와 진보가 박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내심은 리영이도 노령에 접어들어 정의와 진보의 가치가 박제되지 않을까?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에서 그런 기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강펀치를 날렸다. 하지만 리영이는 얼마 뒤 곧 중풍으로 쓰러지고 투병 중에도 정의와 진보의 가치가 조금도 무디거나 박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의 파쇼 초기 단계라는 아무도 하기 어려운 비판을 가했다. 노병은 비록 쓰러져도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추방 음모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던 2009년 6월 2일 리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격려의 서한 팩스를 보냈다. 정 사장, 전화들이 연결이 안 돼서 이리로 보내요. 상황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정 사장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고 있어. 같은 전선에 섰던 전우와 동지들이 허약하게도 스스로 할 바를 다하지 않고 백기를 들고 꼬리를 감고 물러나는 꼴들을 보면서 한탄밖에 없소. 정 사장, 한 사람이라도 민주주의 제도에 책임 있는 공인이 자신의 권리와 직무와 직책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면 좋겠소. 지금 나는 정 사장의 모습에서 마치 이순신 장군을 보고 있는 느낌이요. 반민주 집단의 폭력과 모략으로 꺾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명예롭게 소임을 다하시오.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영웅이 있을 수 있다는 법과 선례를 남기시오. 명예로운 죽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오. 저자는 2009년 10월 29일 오후 김희선 전 국회의원, 언론인 정운현, 김병기 등과 리영이의 자택을 찾았다. 첫눈에 봐도 건강이 아주 좋아 보였다. 혈색이 좋아 보인다고 인사를 드리자 일행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냈다고 우습게로 받을 만큼 심신이 편안해 보였다. 독서와 간간히 TV 시청, 뉴스와 동물의 왕국으로 소일한다면서 화제가 남북 문제에 이를 때는 예리한 언변으로 이명박 정부의 미숙함 또는 졸렬한 정책을 비판했다. 그럴 때 표정은 예의, 군사독재와 싸울 때 투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저자가 평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자 손사래를 치면서 백지에 이런 문구를 썼다. 성문 과정,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으면 군자 치지, 군자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맹자, 이루장구에 나오는 말이다. 대단히 겸양한 태도였다. 저자가 평전 쓰기의 기본은 대상이 누구든 사실의 바탕을 둔 시비곡직에 있음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날 저녁 일행은 가끔 찾는다는 오리고기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리영이는 손수 운전하고 불고기에 막걸리 몇 잔을 기분 좋게 마셨다. 세월의 덮개가 쌓일수록 잊히는 인물이 있고 반대로 나날이 새롭게 조명되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다. 권력자나 재벌 언론이 특정한 목적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화하거나 상징 조작하는 인물이 있고 깨어있는 지식인, 민중들이 일깨우고 묻힌 자료를 찾아 덧칠된 부분을 벗겨 본 모습을 찾는 인물이 있다. 2010년 2월 일군의 지식인들이 리영이의 팔순을 기념하기 위하여 리영이 프리즘이란 책을 냈다. 고병곤, 천정환, 김동춘, 이찬수, 오기령, 이대근, 안수찬, 은수미, 한윤영, 김현진 등 예리한 지성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원, 교수, 언론인, 대학생, 에세이스트 등 50대에서 20대까지 다양한 직종과 세대의 필자들이 쓴 이 책은 리영이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라는 홍세화의 서문에서 필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리영이 선생의 팔순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소박한 뜻이 담겨 있지만 리영이에게 바치는 책은 아니다. 리영이에게 바치는 책은 그 누구보다도 리영이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를 사상의 은사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게 도전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헌사 따위가 받쳐진 자리에 스스로 서겠는가. 리영이에 대한 가볍게 쓴 무거운 내용의 첫 번째 연구서라 할 이 책의 몇 대목이다.